예, 들으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대국민 기자 간담회에 맞서 반박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두 간담회 모두 국민들의 시선에선 의혹을 더 키운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가 조국 후보자를 포함한 장관 후보자 6명의 청문 보고서를 6일까지 다시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관련 현안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당이 어제 오후 2시부터 반박 간담회를 했습니다. 전날 조국 후보자가 국회에서 대국민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3개 세션으로 나누어서 반박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우선 국회가 합법적 청문회를 열지 못하고 조국 내정자는 내정자대로 국민을 대상으로 간담회, 기자간담회를 하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또 그 반박 간담회를 하는 게 국민 보시기에 예쁘겠습니까? 이거는 뭐 하여튼 되게 국회가 국민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국 내정자 간담회의 경우는 이제 이건 또 청문회는 여야 합의고 조국 내정자 입장에선 청문회가 없어지니까 해명할 공간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청문회가 가장 절실했던 건 조국 내정자였던 것 같고 그래서 간담회를 한 거고 뭐 자유한국당 간담회에서 어제 새로 나온 사실이라고는 조국 내정자 딸의 한영 외고 시절 영어 성적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나경원 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반박 차원이고 조금 더 세게 비난하고 거의 저는 욕이라고 봤는데 그런 수준의 간담회였기 때문에 뭐 국민 보시기엔 그렇게 예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청문회를 열기를 기대합니다. 예. 두 간담회를 지켜본 일부 분들은 인사청문회 열어야 할 이유들이 분명해졌다. 두 간담회를 보시고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민희 의원님께서 이야기하는 분 중에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정치가 실종이 됐죠. 예. 어지간하면은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국회에서 합의를 봐야 되고 그 합의 정신에 따라서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 다가 지금 일방적인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이렇게 됐냐에 대한 부분은 정치권이 공의 반성해야 된다 그런 일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당의 입장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청문회를 연다, 그다음에 정인을 채택한다, 그다음에 후보자를 임명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합의 정신을 차치하고더라도 정부 여당이라든가 청와대가 여기 의지를 갖고 하겠다고 나서게 되면은 사실상 막을 방법이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늘상 전략적 부재라든가 어떤 뭐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해서 한국당에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여기 형사적 용어로 굳이 갖다 붙인다 그러면은 그런 미필적 고의를 했는 그런 해당 유집 사유가 누구한테 있느냐 이걸 이제 물어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즉 다시 말하자면 인사청문회라는 어떤 절차가 여러 가지 고비를 많이 넘겨서 사실상 성사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최소한 공직자의 최소한 도리, 자질 이것을 국민 앞에 검증시키는 그런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도 여기에 양보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야권에서도 그렇게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 간담회를 조국 후보자가 개인적 차원에서 했다.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가 공직에 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국민한테 예의를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본인이 억울하다 하더라도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가 또는 정부가 국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제도와 시스템에 대해서는 따르고 그게 있냐고 참고 있으려야 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본인의 의지를 이야기하고 여기 해명성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라는 부분이고 다음에 한국당의 반박 기자회견 자체는 당연히 야당의 입장으로서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 이것을 굳이 뭐 정치 공학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조국 후보자가 기자들을 초청을 해서 기자 간담회를 해서 본인의 해명을 했는데 여기에 잘못된 부분은 야당은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건 당연하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있죠. 뭐냐 그러면은 어제 전체적인 반박 기자회견을 보면은 조국 후보자가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을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들을 되풀이했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언론에 다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고 새로운 사실을 뭐 이야기는 좀 역부족입니다만 제가 조금 아쉽다 하는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왜 이 청문회를 이렇게까지 끌고 오느냐. 왜 이토록 민주당이라든가 정부 여당은 조국 후보자를 고집하느냐. 이런 정치적 사유와 그 목적성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조국 내정자는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지금 조국 내정자는 자유한국당이 문제 제기한 바에 따르면 그렇게 악마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선친까지 난도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청문회를 안 엽니다. 지금 와서 청문회 잘잘못 따지는 게 의미 없긴 하지만 9월 2일, 3일까지 청문회를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도 국회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조국 내정자는 일방적으로 3주 동안 야당과 온갖 언론에 60만 건에 달하는 보도로 난도질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저는 그 기자 간담회를 할 때 조국 내정자의 심정은 법무부 장관이 되고 아니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름 열심히 살아왔고 올바르다고 생각한 쪽을 선택해 왔는데 그 삶이 지금 송두리째 이건 뭐 완전 파렴치범으로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자기 얘기를 안 합니까? 그리고 왜 기자 간담회를 택했냐? 만약에 비공개 기자 간담회를 했다고 칩시다. 저렇게 공개하지 않는 간담회라면 언론이 제대로 써주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귀책 사유를 조국 내정자가 잘못했다. 이건 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한 것. 조국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열면 나가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귀책 사유는 정치권. 저는 뭐 굳이 얘기하자면 9월 2일, 3일 못하게 된 것. 이게 문제겠죠. 조국 내정자 저 같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성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이고 한 가정의 가장이고 한 사람의 인격체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잔혹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것은 우리 역사가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공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조국 후보자만 아니라 지금까지 거주했었던 모든 사람들이 공직이라는 부분, 공적인 업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을 내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 공직이 된 인사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래를 가기 위해서 과거를 들춰보는 겁니다. 뭐냐 그러면 그건 확률의 게임이거든요. 왜 내일이 어떻게 될지 저 사람이 일을 잘할지 못할지를 모릅니다. 왜? 공적인 업무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뭘 보느냐? 그 사람이 걸어왔을 때 길이 어떠냐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맡기면은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는 확률적 근거를 가지고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국 후보자의 뒤로 왔는 길은 정말 어지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지러운 것을 하나하나 따지게 되면은 여기에 인격을 갖다 대고 인권을 갖다 대면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아니, 제가 그렇다 인격으로 그러면은 언제 얘기했습니까? 조국 후보자는 공직에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정도 감내할 수 있고 그 정도 건널 수 있는 아니 그런 지금 무슨 부분이 있어야 되는 말씀하십니까? 것이죠. 그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꼼꼼하게 검증하는 게. 예. 그런데 일방적으로 60만 건에 지금 내각 후보자에 대해서 60만 건의 기사가 쏟아진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들이 되게 사실은 일부고 제가 보기엔 허위 보도가 많았습니다. 앞서 두 분께서 이 청문회 관련 이야기, 뭐 당위성도 물론 마찬가지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최 의원께서는 청문회가 무산됐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가 그런 발언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건 당연하다 이런 말씀이셨고 우리 이 교수께서는 과거 공직자들 과거 걸어온 길을 점검하는 건 당연한데 언론 보도에 나온 검증 내용을 보니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사퇴를 해야 하는 게 많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되는 것 같아요. 두 분 말씀이 틀린 건 아닌데요. 아까 인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최 의원께서 갑자기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짧게 정리하고 다음 질문 좀 드릴게요. 저는 그 청문회에서 꼼꼼히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예. 지금 이게 검증입니까? 마녀 사냥이에요. 예. 그리고 어제 한 보도가 내일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언론사는 사실로 확인된 내용을 정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언론의 자세입니까? 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검증은 꼼꼼하게 해야 하는데 무차별하게 의혹을 막 퍼뜨리고 예. 그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조차 보도를 안 합니다, 언론이. 이런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조국 내정자와 조국 내정자의 일가족 전체가 매도당하는데 국회는 청문회를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럼 조국 내정자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예.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이유의 상황을 좀 보시죠. 네. 예, 청문회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서 그 필요성을 언급하셨길래 그 관련 이야기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어제 있었던 기자 간담회, 한국당 반박 간담회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해서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고 3일부터는 일종의 일명 대통령의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10일이라는 시간 안에
어떤 날짜를 지정을 해서 청문회 재송부를 요청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청문회를 개최하기를 원했다면 어느 정도 좀 증인 채택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염두에 두고 그 시기를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야당의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입장이십니까?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 과거에 저는 종편을 추적을 했는데 예. 결정적인 불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 종편에 누군가를 이제 불렀어요. 그런데 증인 채택이 안 됐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그냥 포기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증인 채택이 안 된다고 해서 야당이 무조건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구한 증인이 다 채택 안 돼도 청문회는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증인 채택 문제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지금에 와서 뭐 야당이 그랬다, 여당이 그랬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격적으로 지금이라도 증인 가지고 5일 후에 하자. 그거 뻔하지 않습니까? 의도가. 이 혼란의 시간, 의혹의 시간을 예. 연장해서 조국 내정자를 흔들고 문재인 정부를 흔들겠다는 의도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그런 걸 채택되지 않아도 청문회는 열어야 한다. 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 왔습니다. 저희는 헌법재판관 청문회 등 할 때 자료 안 와도 증인 채택 안 돼도 그냥 열었습니다. 야당 시절에. 알겠습니다. 뭐 당시 상황과 환경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들은 수십만 건의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격 부분이 상당히 상승될 부분이 많다. 일면 뭐 이해는 됩니다만 이 부분은요 간단합니다. 말빚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상징성이 크고 정치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진보 사회, 개혁 사회에 있어서 조국 후보자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상당한 시사성을 던져주는 말들이 많았고 거기에 확인할 소지가 많았기 때문에 언론들이 당연히 거기에 대해 보도를 놔두는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이다. 있다는 거 자꾸 분명한 인격을 것이고요. 제가 얘기한 적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파렴치범으로 수십만 건 몰렸다 보- 그랬지. 네,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증인 채택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죠. 증인이 없어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청문회 자체가 어떤 목적으로 만드는 청문회냐, 그리고 그 증인이 없으면 어떤 청문회가 흘러갈 것이냐, 이 부분의 청문회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증인 채택, 이 청문회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구태여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나타나는 그 상황에 있어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없으면 사실상 조국 청문회 한 사람만 놓고 개인의 변명만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건 국민이 알 권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자간담회를 보셨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진행과 더 이상의 어떤 의혹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정인이 있다 그러면 그 정인 자체에 대한 부르는 부분들은 본인이 이야기하는 그 의혹에 대해서 보완적인 질문, 보완적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당사자를 불러서 정인 채택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 정인이 굳이 우리가 가족을 미워서 부르겠습니까? 절대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연루된 어떤 직접적 간접적으로 봤을 때 가족이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부른 거죠. 이걸 이제 감정적으로 자꾸 보시면은 이거는 아니. 한국당은 정말 어떤 사람들을 궁지로 몰아넣어서 인격을 어떻게 하는 이런 형태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아니 교수님 말에 동의 안 하면 감정적입니까? 제가 언제 인격을 얘기했습니까? 파렴치범으로 몰렸다는 거예요. 희대의 파렴치범, 일가족이. 네. 그런데 해명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명할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인사청문회를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인사청문회가 안 열리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조국 내정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예. 가지고 계속 그러시는 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언론 보도가 60만 건 나왔다. 그래서 그 60만 건이 다 사실이냐?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사실이 있습니다. 환경전문대학원에 장학금을 따님이 받았는데 딸은 신청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언론들이 어제 어떤 보도를 했습니까? 거짓말이다. 신청 안 하면 장학금 없다. 되돌려줄 수도 있다. 장학금을 휴학하면. 그게 오늘 거짓으로 확인됐습니다. 언론 보도가 거짓이에요. 그런데 이 언론 보도가 거짓이란 거는 어느 언론도 보도를 안 합니다. 지금 이게 정상입니까? 예. 이건 정말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 사회가 타진요 현상, 타진호 신드롬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로 확인되는 건 야당도 언론도 그거는 우리 의혹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간단한 거 제가 예로 든 거예요. 환경전문대학원 장학금 문제 클리어 됐습니다. 인정을 안 해요. 이게 타진요지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생각이 팽팽하다. 이게 아마 시청자분들 의견이 또 국민들 의견이 반반은 아니지만 하여튼 갈리고 있다는 그런 상황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조국
후보자 임명 반대가 51.5%, 찬성이 46.1%였습니다. 이게 지난달 8월 30일, 그러니까 8월 30일이죠. 그때보다는 많이 좀 줄었어요. 당시에는 53.4%인가요? 조금 이렇게 10% 이상. 예, 그리고 차이가 났었는데 이 폭이 점점 더 지금 나오네요. 54.3%였는데 반대가 40.3%였는데 그렇죠? 반대가 54.4%, 찬성이 40.3%였습니다. 이런 좀 차이가 저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게 기적 같아요. 60만 건의 보도가 쏟아지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보도들이 쏟아지고 재탕, 삼탕에 별의별, 심지어 여배우와의 연문설, 후원설, 별의별 게 다 나왔잖아요. 그러다가 제자와의 연문설까지 뿌렸습니다. 어디선가는. 이런 상황에서 저 정도의 여론 지형이 나오는 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러면 그 조국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 그러니까 시청하신 분들이 좀 찬성 쪽으로 돌아선 분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여론조사 보니까 시청한 분들은 찬성이 50%를 넘어섰더라고요. 시청 안 한 사람들은 여전히 반대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청을 안 하고 반대한다. 이게 제가 말씀하신 그런 우려입니다. 예. 사실이 확인돼도 안 듣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저도 뭐 자다가 듣다가 뭐 껐다가 다시 켜다가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이렇게 해서 봤는데 11시간 정도 했었습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것들이 이래 보니까 오늘 아침 언론에 그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조국 후보자가 모른다를 141회 했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사실상 남는 말이 별로 기억이 남지 않는데 비판은 달게 감수하겠다, 잘못했다, 뭐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좋습니다. 뭐 그것도 조국 후보자의 의지고 여기에 대한 뭐 의무고 사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여론조사가 기적적이죠. 10몇 %에서 40몇 % 올라갔다는 것은 며칠 새에 굉장히 기적적인데 과연 우리나라 사회가 여론을 저렇게 신뢰할 만큼의 성숙된 사회가 되었느냐 저는 오히려 후퇴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떠냐 그러면은 대한민국에는 깨끗한 공무원이 있다라는 것과 대한민국에는 깨끗한 공무원도 없다라는 것과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묻는 질문에 따라서. 지금까지 본다 그러면은 지금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많이 있고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것이 조국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윤리적 기반에 대한 사실은 차치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왜 이렇게 은성을 높일 수밖에 없냐면은 정치적 진영 간 대결로 이게 심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심화되는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발표를 해서 이제 여론가 됐으니까 조국 후보를 임명해야 된다. 저는 이거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인사적 행위에 대한 부분은 여론에 대한 부분은 보완적 어떤 가치로서 이렇게 타당성을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결정적 수단으로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폐해가 되는 겁니다. 여론으로서 모두 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즉 인사에 대한 행위에 대한 결정은 최고 지도자 즉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사적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반대 급부가 무엇이냐. 41%든 10%든 여기에 부정적 기류가 있고 이 기류에 의해서 사회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또 나중에 문제에 있어서 국정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의 문제성이 있다 그러면은 인사적 행위를 중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론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지도자가 그에 대한 결정과 국정 운영의 책임으로 판단해야 되는 아니, 그런 교수님. 문제입니다. 지금 잠깐만요. 아니 제가 먼저 아니 교수님 대통령은 인사권을 행사합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교수님의 그런 것들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다 해명됐으니 임명하십시오. 이럴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저는 기자 간담회를 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반대하는 분들이 더 보셔야 돼요. 찬성하는 분들은 오히려 안 봐도 될 수도 있습니다. 저 다 봤습니다. 봤는데 조국 내정자가 아는 한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했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한 겁니다. 모르는 것을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답변을 안 한다고 결국은 스스로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면 계속해서 비난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40 몇 번에 모른다? 메이저 언론사, 소위 메이저 언론사라고 하는 곳에서 50번에 모른다라고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일단 틀린데 기자들의 질문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질문을 조금 전에 질문해서 답을 했는데 또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똑같은 질문은 몇 번 반복됐는지 아십니까? 결국 50번에 모른다가 나올 때는 50번에 똑같은 질문이 반복된 점, 그 점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저희들 좀 진도를 나갈게요. 아까 여론조사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이게 이 교수님 말씀은 임명의 어떤 절대적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뜻으로 하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확인만 좀 할게요.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청와대가 이 법적 절차에 따라 열리는 게 청문회가 맞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송부 기한 날짜를 정했지 않습니까? 4일, 그러니까 뭐 3.5일이라는 이야기도 있으면 5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아쉽다는 게 야당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정말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변수 정말 없는 건지 오신환 원내대표는 청문회 논의 이제 중단하겠다, 국정조사 특검 준비하겠다 오늘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순전히 개인적인 건데 동생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동생의 이혼한 전처를 부르는 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동생에 대해서 순전히 개인적입니다. 김태호 그 국무총리 내정자의 경우는 형수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 내정자의 경우는 그때 동생인가 누나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누나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는 뭐 웅동학원의 여러 그 회계적인 지금 뭐 의혹을 제기해 놨잖아요. 그것도 사실 자료 꼼꼼히 보면 다 풀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생이 이건 사업적인 문제니까 나와서 답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빨리 합의를 해서 내일이라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청문회를 국회가 열지 못하는 것은 이건 국회가 국민께 송구한 일이다. 이건 확고합니다. 저도. 네. 저도 인사청문회는 열려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건 국민의 권한이거든요. 어떤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 그러면 여야가 청문회 합의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인데 다만 이제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죠. 재송부 기간이 열흘이라는 부분은 청문회법 6조 3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건 대통령의 권한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이 좀 전략적으로 많은 실수를 하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사실상 피의자로 압수수색을 당하고 조국 후보자 궁지에 몰리니까 여기에 여론은 우리 것이다라고 이렇게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송부기한 열흘 이것이 결국 법적으로 열흘 이내에 하면 된다라는 그렇게 자의적으로 아마 편에 있다라고 해석한지 몰라도 이건 대통령이 이틀을 할 수도 있고 3일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이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국민의 눈에서 인사청문회에 대한 개최를 봐야 되는데 정략적으로 본 거 같아요. 정략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 결국 출석 민심을 완전하게 끌어오고 이 부정된 여론 기류를 확산시켜서 결국 지지세를 결집시키겠다 이런 정략적 의도가 조금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됩니다. 뭐 최민희 의원님께서도 정치권에 있은 분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야당의 전술이라는 게 간단합니다. 머리보다는 가슴을 써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학적 계산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필피한다고 봅니다. 장외 집회는 더 강도가 강해질 것으로 보세요? 지금 한국당의 이름으로 장애 집회한다는 것은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정확성과 명백성, 당위성을 주장하는 데에서 장애 집회가 뭐 1만, 2만이 모인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과연 중도 진영에 있는 많은 일반 시민들이 이게 동조해 줄까? 저는 그게 아니다 봅니다. 사실상 이런 것들은 시민적인 자발적 운동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이 동조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 것이지 정당이 이것을 먼저 이니시티브를 가지고 끌고 가는 이것이 결국 정쟁의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은 한국당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의당의 입장이 아직까지 표명이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뭘 많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정의당이 고민이 깊은 것은 예. 만약에 정의당이 데스노트를 딱 올려버리면 한 사람을 매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범죄를 확정할 때 그냥 언론 보도만으로 확정 안 합니다. 야당이 범죄라 그래서 확정 안 하고 경찰도 수사하고 검찰도 수사하고 결국은 재판으로 확정하는 이유가 칭찬을 할 땐 그냥 해도 되지만 그 사람을 범죄자로 낙인 찍으려면 꼼꼼하고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정의당의 고민이 그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이 의혹만으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청문회를 열자는 게 정의당 입장인데 그렇죠. 문제는 정의당이 그 법사위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발언의 힘이 그렇게 강하게 반영되지 않는데 저는 청문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청문회를 하고 정의당 입장대로 청문회에서 좀 밝힐 걸 밝히고 그러니까 청문회와 기자간담회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예. 자료 요청을 할 수 있고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증인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증인 중에 나올 사람은 또 나옵니다. 예, 그리고 그 많은 의혹의 중심이 소위 논문 제일 저자인데 이 당국대 논문 제일 저자 건은 2명을 부르면 됩니다.
한 명은 장 교수님이 나와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시의 고대 입학 담당자, 입학 사정관 중에 누가 나오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논문이 고대 입학에 얼마나 영향을 줬냐. 이 두 개잖아요. 그 제1저자에 올리는 과정, 그다음에 이 제1저자로 올린 논문이 고려대 입학에 얼마나 영향을 줬냐. 요거의 핵심 증인 부를 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증인해서 이제 논문 제1저자 등재시켜줬던 장 교수 말씀을 하셔서 어제 검찰이 장 교수를 검찰에 처음으로 소환을 했잖아요. 네. 핵심 인물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소환을 한 인물이 된 건데 네. 이렇게 좀 빠른 속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좀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빠르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검찰이 곤혹스럽죠. 이것이 뭐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게 되면은 검찰 수사가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여기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위치가 검찰 본인의 수사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다 하더라도 간섭할 수 있는 여지는 있죠. 우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사와 예산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것이 원만하고 활발하게 되지 못하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야당이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법무부 장관 임명됐는데 제 계속해서 검찰 수사하고 있는데 이 수사 믿을 수 있느냐? 그러면 바로 특검 논란 나오겠지 않겠습니까? 특검 논란 안 되면 국정조사 논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도 또 언급이 되고 네, 있긴 그 지금부터도 언급이 예. 되는데 이것은 한국당이 다분히 검찰 수사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강경하게 기조를 유지하라는 어떤 메시지를 봐야 되겠죠. 그러나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되면은 전국은 경랑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특검 요구하게 되고 국정조사 요구하게 되고 이건 당연히 야당이 해야 되는 것인데 또 어떤 일이 발생될 수 있느냐 본다 그러면은 결국 법무부 장관 후보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 결의안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국이 지금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전국 자체가 혼미한 상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리는 것이 그 인사적 행위라는 부분이 어떤 파장을 낳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건 깊이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우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은 검찰이 아무리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그 사실을 확인해줘도 특검할 겁니다. 국정조사 할 겁니다. 정치검찰이라고 비난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은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왕의 윤석열 총장 체제의 검찰이 이렇게 끼어들었잖아요. 어떤 검찰이 인사권이 발휘되는 이 과정에서 끼어듭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저는 유보입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무리한지 안 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국민들이. 왜냐하면 숨길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미 지금 나온 몇 가지 특정 언론과 검찰이 뭔가 모종에 뭐가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이건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비공개로 진행되는 압색 아무도 몰랐다는데 그 언론만 그 자리에 있고 하필이면 또 컴퓨터가 켜져 있고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의심을 받을 수 없는 정황은 나왔으나 유보고 또 하나 있습니다. 8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며칠 불체포 특권이 발휘되지 않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왜 자유한국당 국회 선진화법 위반한 분들 왜 그때 체포하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일부 국민들에게 배반감을 느끼게 하고 있는 지점이 이 지점인데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 모두를 칠 줄 알았더니 야당과 언론 눈치 보고 대통령 주변에 조국 내정자의 주변만 치더라. 제일 무서워하는 건 자유한국당이 아니냐 이런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되고 저는 그 시금석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판단을 유보한다는 것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얼마나 엄정하게 선진화법 정신에 따라 선진화법이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그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수사 결과 내놓는지 저는 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윤 검찰총장이 수사 과정에서 이전에 했던 뭐 청문회랄지 그 전에 했던 뭐 발언들을 보면 굉장히 독립적인 어떤 그 검찰권을 행사할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 의원 말씀 들으면 약간의 정치적 고려를 하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런 뉘앙스를 봤는데 그렇게 계속 여당 쪽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모르겠고요. 저는 아직 판단 유보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까지 며칠의 기간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최고의 특권입니다. 대한민국에. 예, 불체포 특권이 그게 작동하지 않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 때 체포 안 하더라고요. 특히 최입의 의원 감금했던 분들은
저는 뭐 그분들부터 빨리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조사에 응하지 않고요. 자유한국당 쪽에서 조사에 누가 응했다고 보니까 국회의원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기조로 계속 선진화법에 대응하면 그때는 국민들이 판단을 내리시겠죠. 예,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불과 최근에 있었잖아요. 가장 최근에 있었으니까 오늘 나온 보도에 따르면 검찰총장 앞으로 여시든 소포가 배달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보도에 따르면 조국 후보자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는 꽃과 꽃다발 이런 것들이 배달되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지지자들이 보낸 걸로 지금 해석을 언론은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여실히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좀 비정상적인 사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뭐 실금을 통해서도 뭐 그런 논란을 통해서도 또 익히 뭐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어느 쪽은 엿을 배달하고 어느 쪽은 꽃을 배달하고 이것이 철저한 이 사건 자체가 본질이 호도가 되고 사실과 정의적 차원에 대한 어떤 얘기보다도 진영 간의 대결로 정치적 대결로 이게 비화되고 있다. 예.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사실상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 왜 이렇게 정치적인 사건으로 또는 진영 간 대결로 이 사건이 왜곡되고 호도되게끔 만들어가고 있는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곰곰하게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만 부분은 우리 최민희 의원께서도 검찰 수사에 대해서 진중하게 기다려봐야 된다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수사 어쩌다 보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검찰의 입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현상이 됐는데 이건 뭐 공익 책임져야 될 일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검찰 수사가 독립성을 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공정하게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사실. 왜냐 그러면 지금 의지할 수단 자체가 정의적 기능이 검찰밖에 없습니다. 그럼 믿을 수밖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들로 인해서 이렇게 검찰 수사도 시작이 된 것이고 인사청문회를 하지 못했지만 기자간담회가 진행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3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을 했습니다. 뭐 6일까지 재송부를 해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6일 이후에 임명을 할 것이다라는 가능성들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최민희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임명은 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수순으로는 하게 되겠죠. 그럼 임명을 한다라고 하면 그 시기는 좀 언제쯤 될 거라고 보십니까? 6일 날 순방에서 돌아오시지 않습니까? 예. 그럼 6일 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저런 상황을 살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펴보고 최종 결심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명 이후에 한국당이 뭐 특단의 대책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9월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선거법 개정안 불편한 그런 장면도 있었는데 그렇죠. 일단 뭐 법사위로 갔으니까요. 그거랄지 조국 청문회랄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지금 산적해 있는데 과연 정기국회가 제대로 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지 그 부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벌써부터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회의적이죠. 회의적이라는 단어가 조금 뭐 약하죠. 상당히 말씀드렸다시피 경랑의 소용돌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더 길고 좀 더 공익적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에서 정부에서 하고자 하면은 막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물리적인 방법밖에 없는데 자칫하면 여기 문제 법에 위반될 수 있는 소지도 있는데 앞으로 이제 중대한 결심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야당은 심대한 위기에 봉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지자들로부터 비판 세례, 그리고 당내 원내 지도부의 여기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 그다음 내년 총선에 대한 위기적인 문제, 통합에 대한 문제. 야당이 이로 인해서 조국 후보자의 법무장관 임명으로 인해서 겪을 수 있는 정부적 위기감은 생각보다 큽니다.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함수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그 적극적 대응 수단이 저는 아마도 국회의원직의 총사퇴까지도 검토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봅니다. 행동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정기국회도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정기국회 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야 할 일도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 뭐랄까요? 원칙과 정의가 훼손됐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파생되는 부분들은 원칙과 정의에 묻힐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당과 정부 자체가 조국 후보자의 여러 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했다는 것은 국회에 대한 대의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야당이 이 원칙과 정의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한다 그러면 야당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죠. 아니 단맞은 의혹이 있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그거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인사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신 말씀인데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총선 전략으로 법과 원칙을 내세워서 모든 걸 내팽겨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세비 받을 겁니까? 지금 정기국회라는 것은 처리할 게 너무나 많아요. 제일 중요한 게 내년 예산 처리해야 됩니다. 이제 지금 20대 국회에 법안 처리할까 요구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예산은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내팽겨치고 의원직 사퇴하고 나가겠다는 건데 그건 뭐 완전히 총선에 올인하겠다는 거고 정말 그건 국민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겁니다. 그래서 나가시더라도 일하면서 싸우셔야 돼요. 위원님, 이번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의 진통 그리고 이제 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면 뭐 다행이겠죠. 열려서 전문 경과 보고서 없이 임명이 되고요. 그거 관련해서도 야당은 반발을 하겠죠. 어찌됐건 임명이 된 이후에 그런 상황들이 내년 총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더라고요. 그거는 국민들 마음이 결정하겠죠. 이 과정을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고 판단을 하실 겁니다.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그거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미래라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지금 대통령 뽑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각의 한 명일 뿐인 거예요. 그 정도인 겁니다, 국민들은. 그리고 무관심한 국민들도 많으세요. 근데 지금 청문회 결과에 대해서 이제 6명의 후보자잖아요. 나머지 5명은 정의당이 적격이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물론 자유한국당이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를 국민들이 더 잘 아세요. 제가 토론해 보면 패널보다 일반 네티즌들이 훨씬 더 구석구석 자세히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총선 영향 어느 정도 있을 것인지 보십니까? 이게 민주당이 이런 사태를 지금까지 끌고 온 부분이 뭐 저는 정략적 의도가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가 아니겠냐 생각이 드는데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보수가 총단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반문 연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깃발 아래 명분 아래 뭉칠 수 있는 것이 되죠. 여기에 대해서 서로 각 조직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가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뭐 대권이라든가 뭐 공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반문 연대로 뭉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됐다면 보수 진영에 큰 어떤 긍정적 효과가 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좋겠네요. 뭐 반문 연대를 해주면 민주당은 아마 안심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